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처분과 관련된 집행정지 2차 재판이 오늘 오후에 열리는데요. 오늘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관련 내용들 김성수 변호사, 김소인 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1심에서 15개 혐의 중에서 11개가 유죄로 이제 판결이 된 거잖아요.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네, 크게 입시 비리, 사모펀드, 증거은닉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입시 비리는 모두 유죄가 났습니다. 예. 이 유죄 부분들이 이제 사문서든 공문서든 뭐 위조를 한 것, 그리고 그 위조 문서를 행사한 것, 이런 것들이 다 업무 방해 다 포함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사모펀드 쪽에서는 이제 일부 유죄가 났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금융실명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차명 계좌를 통해서 거래했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범죄 수익 은닉이라고 해서 이제 이를테면은 정경심 교수 동생 집에서 실물증권이 나온 적이 있었고 그것이 이제 수익을 은닉한 것이다라고 이어져서 유죄 판결이 나온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증거 은닉에 대해서는 상당수 무죄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본인의 증거를 은닉하거나 인멸하는 것은 공동정범이기 때문에 교사가 아니다. 그리고 그거는 뭐 피의자의 방어권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느 정도 인정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무죄가 났는데 일부 이제 사모펀드에 관련된 부분에서 정경심 교수가 동생에 관련된 자료를 삭제해라, 인멸해라라고 지시한 부분 이런 것들은 또 인정이 돼서 일부 유죄가 나왔습니다. 예. 검찰이 7년을 구형을 했는데 선고가 4년이 나왔단 말이죠. 구형량의 절반 이상이 나온 건데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구형량이 뭐 다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고 뭐 가끔은 구형량보다 더 많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쟁점이 많았고 그중에 어쨌든 징역 4년이라고 한다면 객관적으로도 굉장히 중형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정경심 교수의 혐의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이 법원에서 설명 자료를 배포를 했습니다. 설명 자료를 보면은 이 지금 현재 인정된 법 이 죄명으로 따지면 징역 1년부터 차단형의 기준이 징역 1년부터 45년까지 가능하고 벌금 같은 경우에도 4억 7천부터 17억 7천까지 가능하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징역 4년 그리고 벌금형 5년을 이제 선고를 한 건데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권고형은 징역 2년 6개월이다. 2년 6개월보다 그렇지만 높게 이제 처벌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법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현재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도 반성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의 여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감경 사유가 될 텐데 오히려 가중처벌의 사유로 본 것으로 보이고 또 그리고 증인들에 대해서 본인에 반하는 증인을 하면 이 부분이 정치적인 이유다라고 해서 사실을 굉장히 좀 왜곡하려고 했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조금 안 좋게 판단을 해서 가중처벌로 봤던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굉장히 조금 중하게 처벌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이 재판 끝나고 말한 괘씸죄가 적용된 것 같다. 그런 말이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네, 아무래도 이게 만약에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뭐 이 사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한다고 하면 반성의 여지가 있음이라고 해서 감경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혐의를 이제 계속 다퉜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법원은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혐의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 다툰 것이 반성의 여지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 오히려 이제 법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조금 악의적인 행동으로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가중 사유가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괘씸죄라는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이제 15개 혐의 중에 가장 큰 줄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입시 비리와 관련된 부분일 겁니다. 여기서 표창장이 위조가 됐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네, 이 표창장 말고도 여러 부류의 서류가 있는데 다 허위 스펙이라고 검찰 주장이 다 인정이 된 부분이 있는데요. 크게 4가지의 근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인턴이라든지 이런 현장에 있었다라고 하는 유력한 증언들이 나오지 않았던 부분들.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예를 들면 동양대 해당 프로그램을 하고 있을 때에 조국 장관 자녀가 뭐 다른 데서 카드를 결제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인정이 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입시 서류들이 정경심 교수나 조국 교수의 PC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왜 거기서 나왔는지에 대한 답변 이런 것들이 법정에서 안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서류들에 좀 이상한 점들이 있어요. 표창장 같은 경우는 이제 받는 혐의가 아들 상장의 하단부를 오려서 딸 상장으로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붙였다라고 하는 건데 직인을 찍다가 보면은 그때그때마다 직인의 위치가 다릅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직인의 위치가 똑같다든가 표창장의 어떤 일련 번호의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이제 보통 때
동양대에서 발급했던 서류하고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 그럼 네 번째는 표창장을 위조한 타임라인이 나왔어요. 몇 시 몇 분에 어떤 작업을 수행했다. 이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를 들면 어떤 방에 금고가 있는데 금고를 열어서 뭘 훔쳤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까지는 다 시연을 못 하더라도 그 방에 들어가서 물건을 들고 나오는 장면이 CCTV에 찍힌 거다라고 비유를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직간접 증거로 인정이 되면서 결국에는 이것이 다 인용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 모든 혐의가 유죄로 판단이 됐고 그건 인턴 활동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되면 딸의 의전원 입학도 무효가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판결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부산대에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모양인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대에서는 이 부분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추후에 검토해보겠다. 아직은 이런 입장인 것으로 보이고 예.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 부분이 확정 판결이 된다고 하면 학칙이라든지 그리고 모집 요강이 있습니다. 이 모집 요강에서 통상적으로는 부정적인 이런 서류를 제출했다라고 한다면은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라든지 이런 안내 규정이 적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될 것으로 보이고 이제 지금 현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또 고등교육법에 이런 관계 법령에도 이런 부분 관련 부정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입학을 취소해야 된다. 이런 규정들이 지금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만약에 이제 판결이 확정이 된다면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부산대에서 판결 확정 전에도 입학 취소에 대해서 검토를 한다면 이런 법적인 부분도 검토를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아직까지는 이게 확정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예. 객관적으로 사실이 확정됐다라고 볼 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도 관련 이제 재판들에서는 사실관계가 조금씩 다 다르게 인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 조범동 씨에 대해서 이 업무상 횡령이 무죄가 나온 것은 거의 동일한데 사실관계 판단에 있어서는 그 조범동 씨 사건에서는 이 10억 원 돈 이제 지급된 것이 대여다라고 대여라는 전제 사실하에 무죄가 인정이 됐다라고 한다면 예. 이번 같은 경우에는 투자라고 인정이 됐는데 투자이지만 정경심 교수가 이 횡령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라고 해서 횡령 부분 무죄가 난 것이기 때문에 예. 사실관계도 이렇게 달리 인정이 될 수가 있고 항소심에서도 이 부분 사실관계가 또 똑같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런 입학 취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제 또 만약 입학 취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이제 이 딸의 경우에는 의사 국가고시를 지금 응시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네네.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합격이 되는 경우에 합격이 됐는데 입학이 취소되면 이때는 어떻게 보아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도 결국엔 나중에는 법리적인 쟁점이 또 될 수가 있어서 이 부분도 나중에는 관심을 좀 가지게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인 것으로 예. 예. 정 교수 측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즉각 항소한다고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2심에서는 결과가 어느 정도 달라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는지요? 일단은 지금 제가 이제 그 법원에서 나온 이제 설명 자료를 봤는데 네. 이 사실관계 인정이라든지 위법 수직 증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다툼이 많았었고 이 부분을 어쨌든 지금 법원에서는 A라는 혐의에 대해서는 이런 사실관계를 근거로 해서 B라고 인정한다 이렇게 봤던 것인데 예. 항소를 하게 되면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1심 재판부의 판단에 꼭 구애된다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고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달리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항소를 할 때 항소 이유가 사실 오인, 그러니까 사실을 달리 판단했다. 그리고 법리 오해, 법 자체를 해석을 잘못했다. 그리고 양형이 부당하다, 양형 부당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통상적으로 이유로 하는데 예. 사실 오인 부분에서도 당연히 굉장히 첨예하게 다시 한번 다툴 것이고 예. 법리 오해 이런 법리를 적용하는 거에 있어서도 만약 사실이 이거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이렇게 처벌해야 될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지금이랑은 또 아예 다르게 또 그리고 검찰에서도 항소할 거거든요. 검찰에서도 지금 일부 무죄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검찰에서 항소한 부분이 인정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제 정경심 교수 측에서 항소한 부분이 인정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만 현재 1심 판결문은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예. 겁니다. 네. 확정 판결은 아니지만 1심에서 지금 3개 혐의에서 조 전 장관과의 공모가 인정된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조 전 장관의 재판에도 향후 영향을 주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사모펀드에 관련된 부분인데 정 교수 측이 그 코링크피에 조범동 씨 측으로 이제 10억 원 정도를 건네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대여냐 투자냐 이 판단에서 투자다라는 판단이 나왔거든요. 예. 그렇게 친다면은 사실 조 전 장관이 당시 민정수석일 때였고 그렇다면 공직자의 어떤 재산 신고에 의무가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여로 들어간 부분이 허위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공직자의 어떤 그 백지 신탁, 주식 백지 신탁 의무를 어겼다라고 하는 혐의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조 전 장관이 자신이 직접 이 입시 문서
위조에 가담한 그런 것들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익인권법센터라든지 호텔 인턴 확인서 이런 부분들이 본인 PC에서 발견이 됐고 또 이것이 실제로 인턴을 했느냐 여부에서 이번 재판에서 이제 정경심 교수에게 유죄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같이 연결이 되어서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증거 은닉 부분인데 정경심 교수는 증거를 은닉하는 현장에 본인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조 전 장관 같은 경우 그 현장에 없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증거 은닉을 교사한 그 장본인으로 볼 여지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국 장관 전 장관의 그 지금 재판부는 지금하고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대로 적용될 거다 그런 건 아직 모르는 거죠. 그렇죠. 독립된 재판부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텐데 근데 이제 정 교수 재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판 또 여러 차례 열렸었고 검찰에서 내놓았던 직간접적 증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인용이 그대로 될 가능성이 높기는 하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정 교수 1심 선고 결과와 관련된 내용들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어제 결과가 오늘 오후에 진행되는 윤 총장 2심 신문에도 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우선은 이제 정직에 대해서 집행정지 심판을 이제 신문기로 오늘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법적으로는 이 부분이 영향을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정직 처분에 있어서 이 징계 사유에 뭐 이런 정경심 교수에 대한 부분이 전혀 포함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는 법리적으로는 당연히 영향을 줄 수가 없는 부분인데 다만 이제 이 법무부 측에서는 이 부분 윤석열 총장이 굉장히 좀 무리하게 검찰총장으로서의 이런 권한을 남용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심리적인 이제 재판관도 이제 이 심리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의 영향은 있지 않을까. 다만 법리적으로나 직접적으로 이 부분이 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심리적인 부분은 조금의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이 정도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재판부가 이제 집행정지 2차 신문에 대한 내용을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두 번의 재판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나올진 모르겠지만 이 결과 법조계에선 좀 어떻게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는 지금 오늘 이게 2차 신문기일이 열린 이유가 지난번에 조금 오래 끌더라도 바로 이제 신문을 종결할 줄 알았는데 2시간 정도 하고 바로 이제 신문을 종결했다는 건 무슨 이야기냐면 원래는 더 들을 얘기가 있으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들어도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다시 한번 논리적으로 좀 깨끗하게 정리해서 주세요. 그래서 질의서를 지금 보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오늘 신문기일에서 설명을 하면서 이제 그 설명을 들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3시에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인데 오후 3시에 잡았다는 것은 이제 업무 시간 이런 걸 감안을 했을 때는 그렇게까지 오래 듣지는 않을 거지만 어쨌든 이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라도 듣겠다는 것이고 이렇게 들은 다음에 판단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질의서에 대한 답변들이 질의서 내용이 굉장히 조금 이런 보통의 집행정지 신청보다는 복잡한 부분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뭐 징계 절차에 대한 해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묻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답변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는 재판부도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 그렇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도 이 관측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신중한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시에 오늘 신문 시간을 정한 것도 그렇죠. 이유가 있는 거군요. 업무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이야기를 오래 듣겠다 싶으면 오전 10시 이렇게 일찍부터 잡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업무 시간이 보통 6시에 끝나는 걸 감안을 했을 때 3시부터 열어서 이제 3시간 정도면은 충분히 주장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면서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것보다는 좀 공방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3시간보다는 넘어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공방이 적을 거라고 재판장이 이제 판단을 했던 것이고 아마 그 시간을 정할 때는 변호인들도 그 부분 관련해서 의견을 냈을 겁니다. 뭐 좀 시간을 오래 뭐 필요하니까는 오전부터 잡아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오후에 이제 3시라는 건 조금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마 좀 감안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시간 설정에 있어서도 어떤 배경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2차 신문이고 추가 기일이 지정이 된 거잖아요. 이런 경우도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사실상 본안 소송에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법무부가 양쪽에 건넨 질의서 내용을 보면은 4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좀 2가지 정도가 더 눈에 띄는 게 있어요. 한 가지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구성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질의가 있고요. 이것은 절차적인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까지 다 따지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재판부 문건, 이번에 징계 사유 중에서 가장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던 재판부 문건의 용도에 대해서도 설명하라라고 하는 법무부
건네어지고 또 윤 총장 측에도 건네어진 이 질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징계 사유가 타당했는지까지도 어느 정도는 보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본안 소송 내용도 들어가 있다는. 그러니까 본안 소송에 가까운 그런 예. 심사를 하지 않을까 싶은 게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만약에 집행이 정지가 된다고 한다면은 이 본안 소송은 윤 총장 임기 내에 끝날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법무부의 징계는 불가능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거꾸로 집행이 그냥 돼버린다면 윤 총장으로서는 이걸 되돌릴 길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예. 지금 심사하는 법원 입장에서는 사실상 본안 소송이 우리한테 걸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최종 판단 결과는 오늘 안에 나올 수 있을지 그 시기는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개인적인 제 예상은 오늘 나오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 게 이제 결정문도 어느 정도 작성이 된 다음에 보통 이제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결정문 작성을 오늘 지금 이제 어쨌든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듣고 한번 고민을 하고 또 이제 관련 판례들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고 나면은 아무래도 이제 내일부터 휴일이지 않습니까? 내일부터 휴일 3일 동안 이런 부분 이제 충분히 좀 숙고를 하고 뭐 월요일이나 화요일 다음 주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쟁점들 저희가 좀 특히 눈여겨봐야 할 쟁점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결국에는 두 가지죠.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따져볼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징계 혐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다 가리지 않더라도 절차적인 것만 봤을 때 하자가 있다면 그것은 무효화될 수 있다라고 재판부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일단 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징계 사유에 대해서도 결국에 본안 소송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징계 사유가 될 만한 것이었으며 또 정직 2개월이라는 결과가 합당했는지 이 부분도 어느 정도는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류의 어떤 사법 절차 중에서는 가장 크게 무게가 실린 사례가 아닐까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되지 않을까 전망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번 이제 집행정지 지금 신문이 진행이 될 때마다 윤 총장이 출석을 할지 여부도 관심이 모아지는데 이번에도 역시 출석을 하지 않는다고 하죠. 네, 아무래도 이번에도 결국에는 동일하게 출석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 재판 진행 관련해서 변호인들과 상의를 하게 됩니다. 예. 상의를 하면서 당사자가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냐, 아니면은 변호인들만 나가서 법리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번에도 결국에는 뭐 이런 정치적인 이유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법리적으로는 변호인들만 나가서 법리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결국에 당사자가 출석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결과가 나오고 그 이후의 상황들도 저희가 한번 예측을 해보면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만 혹시나 인용이 돼서 업무에 복귀를 한다면 원전 수사를 비롯해서 주요 수사들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원전 수사나 이런 부분들은 검찰총장이 있든 없든 간에 원칙대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고 그리고 실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것도 보면은 이제 산업부 공무원이 444개의 자료를 인멸했다거나 이것은 팩트인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실제로 구속영장도 집행이 됐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뭐 윤 총장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그런데 왜 윤 총장 측에서 사유를 냈을 때 윤 총장이 부재한 때는 이 원전 수사 같은 수사에 차질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유를 냈잖아요. 그럼 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좀 원리적인 이유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이제 한국의 어떤 검찰청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모든 검찰청 직원은 총장이 지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 네. 취지가 이제 검찰의 어떤 중립성이나 독립성을 총장이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런 원리적인 의미에서 자신이 없어지면 아무래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 그러니까 실제로 차질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능성만으로도 이것은 우려가 된다라고 하는 차원이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이 그런 정직 2개월이라고 하는 징계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 좀 이런 정권에 대한 수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간접적으로 호소하는 거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난 첫 번째 그 직무집행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서는 인용이 됐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두 번째 심의까지 이어지는데 그때랑 상황도 좀 달라졌고요.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이 부분 결과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는 재판장분도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예. 이 질의에 대한 답변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법리적인 검토를 할 것이기 때문에 고민을 할 것이고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직무 배제 자체가 이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없이 네. 바로 직무 이제 배제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법무부에서 뭐 1차, 2차에 걸쳐서 기일도 열고 증인신문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절차적 정당성이 있는지 여부도 판단이 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 예. 또 이제 이 징계 사유에 대해서도 지금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징계 사유 자체가 실체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지금
지금 현재 재판부에서는 거의 본안과 유사하게 지금 효과 자체는 본안 판단이 나는 것과 동일하게 효과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임기가 끝난 다음에 인용되든 기각되든 그거는 결국에는 지금 현재에서 효과가 있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거의 본안에 준하는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진짜 본안 사건도 이 지금 집행정지 신청을 판단하고 있는 이 행정 14부에서 맡게 돼 있습니다. 같이 하는 거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본안에 준해서 거의 본안을 한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의서도 받고 여러 가지로 더 많은 자료를 모아서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예상이 어렵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심리를 하는 곳이 재판부가 본안 소송도 담당하는 똑같은 재판부면 오늘의 기각이냐 인용 결정이 본안 소송에서 영향이 안 미칠 수는 없겠네요. 예, 아무래도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같은 재판부이기 때문에 예. 만약에 인사이동이 없다면 법원이 그렇지만 이제 인사이동 기간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집행정지에 대해서 판단을 내렸는데 인사이동으로 변경이 된다고 한다면 어쨌든 이 재판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행정 14부에서 한다는 게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예. 만약 재판장이 변경된다면 그에 대해서는 집행정지와 달리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이번 사안에서는 사실 집행정지가 거의 본안에 준해서 거의 그 부분까지 판단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동일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김성수 변호사께서는 결론을 계속 말씀 안 해주셨거든요. 예측을. 김수민 평론가 예측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법조인들 주변에 아는 분들한테 여쭙기도 하고 또 네. 여쭙는 김에 주변 법조인들은 또 어떻게 보시냐 이렇게 여쭙는데 다들 말씀이 다르셔서 네. 예, 많이 관측이 엇갈리는 것 같고 글쎄요 그 직무배제에 대해서 집행이 정지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보다는 조금 가능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집행 정지될 가능성이. 직무배제는 판단하기 좀 쉬웠거든요. 네, 어차피 예. 징계위원회가 열릴 것이고 그러면 직무배제를 집행 정지한다 한들 그것이 만들어내는 여파는 이제 여론이라든지 정치적 효과는 있을지언정 예. 법리적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고심이 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재판은 이제 이 법관들도 굉장히 고심을 할 것이고 예, 만약에 이게 집행 정지가 될 경우는 징계 자체가 앞으로 없어지는 셈이 되는 네. 거거든요. 그런 점들을 봤을 때 그때보다는 좀 집행 정지의 가능성이 낮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다고 점쳐주셨고요. 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김성수 변호사,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